네, 안녕하세요. 척척학습니다. 요새 찍을 짬이 전혀 없어서 지금 5시 반에 출근해서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확실히 찍을 수 있고, 잘하면 2개를 찍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직원분들 출근하기 전에는 다 찍어 놔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정위지보 파트를 할 건데, 요게 원문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첫 번째 원문, 양성서에 나온 요 첫 번째 원문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목인 정위지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지는 도착하다, 이르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약간 이거는 이런 데서는 보통 지극하다 있잖아. 지극하다. 즉, 그게 이르다. 그게 이르다. 약간 맥스 같은 느낌이잖아. 최상급. 그런 느낌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자가 쓰이는 용법은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라 할 때 지성이 지극정성이잖아요. 끝판왕정성, 그 정도의 느낌이죠. 그리고 요거는 많이 쓰이는 건데, 보배, 보물, 보자입니다. 보배나 보물, 보자. 그래서 보물이나 보석에도 쓰이고, 이게 책 이름에도 많이 쓰이는데, 동의보감의 보도 이거고요. 명심보감의 보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감이라는 뜻이 흔히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조합돼서, 보는 당연히 보배나 보물이라는 뜻이고, 이 감은 거울감자예요. 거울감. 그래서 뭔가가 본복이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물 같은 존재라고 해서 동의보감의 보감도 요거고 명심보감의 보감도 이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 지보라는 것은 결국 최상급이라고 했잖아요. 지가 가장 최고의 보물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 즉 정은 최고의 보물이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마치 원피스의 최고의 보물 원피스처럼. 그죠? 지금 아직 원피스 엔딩이 안 난 걸로 아는데 작가분이 이거를 어떻게 끝낼지 모르겠는데 이 원피스라는 보물이 뭔가 구체적 물질은 아닐 거예요. 그죠? 보통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의 기대를 막 이렇게 증폭시켰다가 구체적인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 뭐가 나오든지 간에 약간 실망감을 주게 마련이거든. 그래서 뭔가 이거는 구체적 물질은 아닐 것 같고, 그 테마록 국내 편 중에 제일 명작 부분 있잖아요. 초치검의 비밀. 초치검의 비밀 편이 있는데, 요거의 엔딩처럼 약간은 뭔가가 요놈도 추상적인 형태가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작가분이 어떻게 이거를 세팅을 해놨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아들놈하고 열심히 봐서 85화까지인가 봤는데 이제야 초파가 나오고 있어. 한참 남았죠.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정위지보라는 제목은 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단은 생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 중에 노, 병, 사의 과정을 최대한 지연시켜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생리적으로 가장 귀한 물질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은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정리지보에 소속된 문구는 크게 4가지거든요. 크게 4가지인데 일단은 이 양성서라는 책이 있거든요. 요 양성서라는 책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건데 참고로 그 네이버에 양성서를 검색하면은 조선 정조 때 간행된 양생 관련 의서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시기적으로 이 동의보감의 편찬 시기는 언제입니까? 임진왜란, 선조 요때잖아요.
이때와 정조대왕 간의 시간적 간격은 200여 년 정도 되니까 이 책은 아니겠죠. 훨씬 200년 뒤의 책이니까. 그래서 이 양성서는 그냥 동명의 중국 서정으로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 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책에 뭐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내용을 봅시다. 죄송합니다. 너무 새벽에 와서 목이 좀 잠기네. 자, 그러면 일단은 보면은 이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 한자가 있거든요. 요게 칭자인데 보통은 뭐뭐라고 일컫다 있잖아요. 뭐뭐라 말하다. 뭐뭐라 일컫다 칭이야. 그래서 명칭이나 호칭 이런 데 칭도 요 칭자를 쓰는 거고, 사칭 뭡니까? 사칭. 뭐 공무원 사칭 같은 거 있잖아. 검사 사칭. 그러니까 호칭을 약간 사기친다는 거지. 그리고 되게 역사책들을 볼 때 중요한 문구가 뭐가 있습니까? 칭제건원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을 황제라 칭하는 거지. 이 건원은 연호를 정하는 거예요. 이 건원은 한무제 있잖아. 한무제 때 중국사 최초로 연호를 정했는데 그 연호가 바로 건원이에요. 그래서 이 건원이라 하면은 어떤 왕이 자기 자신을 황제라 부르면서 연호를 정하는 그런 행위를 칭제건원이라고 하는데, 이때 칭도 뭐뭐라 일컫다 칭 요거를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보면 뒤에 무게 단위인 1근이 나오잖아요. 요것도 뭐뭐라 일컫다 칭이겠냐? 아니겠죠. 무게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이지만 이게 더 무게와 관련될 때는 더 많이 쓰이거든요. 요거에다가 평자를 쓴 요거랑 상통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왜냐하면 뒤에 무게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저울, 무게, 달다, 칭이거든. 천칭 있잖아. 천칭, 양팔저울.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저울이란 뜻이에요. 무게를 달다는 뜻. 그래서 똑같은 한자인데 여기서는 뭐뭐라 일컫다, 호칭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여기서는 뒤에 무게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무게를 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계속 보면은 뭘 보냐. 그 다음은 부피의 도량형과 관련된 것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요거. 승과 합이 나오는데, 이거는 둘 다 부피 관련 도량형이에요. 이 근은 당연히 무게겠죠? 자, 그러면 요 승이라는 것과 합을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얘는 1승이지만 요거는 한 되로 읽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쓰는 단위죠. 얘는 1합이지만 되랑 연결돼서 홉으로 쓰이는 거야. 홉. 아시겠어요? 그리고 얘는 얘보다 더 위에 말이라는 단위가 있잖아. 그거의 10분의 1이야. 그래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 있잖아요. 말이 더 큰 거지. 그리고 요 홉이라는 거는 바로 위에 요 되라는 단위의 10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략 부피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이냐, 우리에게 친숙한 밀리리터나 리터를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도량령에 대해서는 동의보감에 제시된 도량령의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여기서는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과거에도 여러 가지 도량령이 쓰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뭐랄까 가장 최저치만을 얘기해 보면 이 한 되라는 부피는 대략 411ml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1홉은 요거의 10분의 1이니까 41.1ml 정도가 될 텐데, 이게 현재 기준으로 한 대랑 한 홉의 기준이 다르거든. 현재 기준은 어느 정도냐면 대략 1.8리터야. 그럼 당연히 얘는 180ml. 차이가 많이 나죠. 거의 4.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 그지? 4.5배 정도. 근데 어쨌든 동의보감이라는 과거의 문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수치로 한 대와 한 홉은 요 정도 수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되게 러프하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요. 1승이라고 나오는 한 대는 그냥 물 2컵이야. 400ml 정도. 그리고 1홉이라는 요 단위는 40ml 정도니까 뭡니까? 에스프레소 원샷 있잖아. 요새 캡슐 커피 보면 40ml로 뽑을 수 있고, 더블샷 같은 경우는, 투샷 같은 경우는 80ml로 나오거든. 그 중에 원샷 나오는 40ml짜리 있잖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승 같은 경우는 물 2컵, 1홉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원샷 40ml 정도라고 대충 감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쭉 보다 보면 이렇게 뭐랄까, 남자와 여자의 나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런 문구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양생과 관련된 문구거든요. 한의서 중에서. 그래서 신형 파트나 정 파트에서 주로 이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남자 이파리라고 하니까 28살인가 보다 하는데, 28살이 아니고 이거는 2 곱하기 8로 봐야 돼요. 그래서 16세로 봐야 됩니다. 이거 나이 보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남자는 8의 배수로 기술이 되어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7의 배수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자 37, 여자 47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몇 살입니까? 3 곱하기 7이니까 21살이고, 요거는 4 곱하기 7이니까 28살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여자는 77에 뭐 생리가 끊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당연히 77은 곱을 해야 되니까 49세쯤에 완경이 된다, 폐경이 온다, 이렇게 된다는 식으로 나이는 어쨌든 요렇게 한의서에 나오는 요 나이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요거 물숫자 옆에 요 놈 있는 거는 뭐냐면 새어나가다 설이야. 새어나가다 설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일 유명한 용법이 뭐냐면 천기누설, 천기가 새어나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겪는 질환, 설사할 때 설이 바로 요 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새어나가다 설은 결국 이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뭐랄까, 꼭 뭔가 안에 틀어 막아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있어. 그치? 그런 존재가 있는데, 이게 뭔가가 그렇게 꼭 안에 존재하지 못하고 꼭 틀어막는 힘이 약해져서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거지. 즉 여기서 방점은 뭡니까? 틀어막는 힘이 많이 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야. 이 설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설사를 할 때, 설사를 정의할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인 관점에서는 그냥 물똥이라고 보잖아요. 뭔가 똥을 쌌는데 수분량이 되게 많은 거를 보통 설사라고 하잖아. 그지? 수분이 많고 이렇게 뭐랄까, 딱딱하게 굳지 않고 풀어 헤쳐진 그 결과물만을 보통 설사로 보는데,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사 나올 때 제일 참기 힘든 게 뭡니까? 당장 지금이라도 나올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즉 뭔가가 우리가 수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이 변이 나오는 것을 틀어막지 못하는 느낌. 이게 더 이거에 더 포인트를 둬야 되거든. 뭐 근데 그 두 개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약간 대변이 물 수양성을 띠기 때문에
이거를 점점 틀어막기가 힘들게 된다는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고,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어쨌든 설사에 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결과물, 물이 가득한 그런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요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다. 뭔가가 우리가 이거를 틀어막지 못하고 새어나가게 될 것 같은 그 느낌 있잖아. 설사 나오기 직전에. 그 느낌을 설사의 가장 포인트적인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설사의 정의를 하루 250g 이상의 묽은 변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배변 횟수가 하루에 4번 이상 이런 식으로 할 때 설사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틀어막지 못하니까 한 번에 좀 모아뒀다 한 번에 배출하지 못하고 계속 배변 횟수도 많아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도 어쨌든 상호 영향이 있겠고, 묽어지기 때문에 요 틀어막지 못하게 되는 것도 상호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다 상호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요 느낌이 조금 설사의 정의에는 숨어 있는 편이다. 그래서 요 느낌을 잘, 설사라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요 느낌을 주요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냐. 이거. 기르다 양. 기르다 양이죠. 그래서 배양하다, 양육하다, 부양하다 할 때 양이 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많이 사용하는 한자는 아닌데, 입구자 옆에 불어자 2개가 붙어 있죠. 이거는 씹다, 삼키다, 담자야, 담. 매일매일 일담이면 매일매일 음식을 씹어 삼키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쭉 보면 요거. 빛나다 화거든, 빛나다. 그래서 되게 화려한 시절 있잖아. 그걸 영화라고 하잖아요. 무비 말고 화려했던 시절을 영화라고 하거나 부귀영화라는 표현에도 쓰이고, 그냥 화려하다라는 표현에도 요 화자라는 의미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용법에도. 아시겠죠? 그리고 쭉 보면은 요거 갈자거든. 이거는 갈자인데 무슨 갈이냐면 다하다, 없어지다 갈이야. 없어지다 갈이라서 대표적인 용법이 갈택이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연못택이거든. 그래서 물고기 하나 잡자고 연못을 다 말려버리는 거야. 연못의 물을. 그럼 당장 물고기는 잡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되게 안 좋은 선택인 거죠. 그래서 되게 근시안적 행동을 안 좋게 표현할 때 갈택이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 갈자가 요 갈자입니다. 다 없어지다 갈이고. 그리고 재산을 탕진하다 할 때 탕진과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게 잘 쓰이진 않지만 탕갈이라는 용법도 있는데 요때 갈도 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쭉 보면은 한자가 중요하죠. 한자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어감을 이렇게 한번 해석할 때만이라도 봐둬야 해석에 약간 해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한자를 이렇게 규정을 정확히 안 해놓으면 어쨌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게 돼 있어. 자기 편한 대로. 최대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자를 꼼꼼히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요거, 이게 한자 구성이 의미심장하죠.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준비하다 비가 있거든. 그지? 준비하다. 밑에는 뭡니까? 마음심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단하다, 피곤하다 비거든. 이 비는 준비하다 비를 그대로 따왔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어 구성을 볼 때 그냥 피로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이 좀 숨어 있는 느낌이야. 즉 글자 구성이 준비하다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피곤하지만 뭔가 육체적으로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요렇게 해서 피곤하다기보다는 뭔가 마음을 항상 준비하는 데서 오는 그런 피로감 있잖아. 즉 과긴장성 피로 있잖아. 과긴장성 피로에 요 단어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거 있잖아.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 설 때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쪽으로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육체적으로는 무거운 걸 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계속 긴장을 하면서 어디를 주시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로함이 몰려오잖아. 경계 근무가 끝나면. 그럴 때에 이 B자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한자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자 구성을 잘 봐야 돼. 얘는 어차피 뜻으로 가는 문자이기 때문에 한자 구성상에서 좀 두드러진 게 있으면 그 구성 상태를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조금 어감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길이기도 하고. 자,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지금 위에 거는 뭐예요? 하고자 할 욕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잖아. 얘랑 글자 구성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하고자 할 욕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욕심, 욕정, 뭔가를 탐내다 욕이야. 그래서 얘가 주로 쓰이는 용법이 탐욕이나 음욕, 음탕한 욕. 요거일 때 욕자가 요겁니다. 즉 글자 구성을 보면 얘도 뭐예요? 일단은 뭔가 하고자 할 욕, 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죠. 근데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그거를 저지르진 않잖아. 그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거는 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대로 행해버리는 그런 절제 없이 저질러버리는 그런 마음 상태, 그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탐욕, 음욕이 나와서 생각이 나는 건데, 개인적으로 범죄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저는 요 세븐 있잖아요. 브래드 피트, 모건 프리먼, 케빈 스페이시 나온 거. 저는 이거는 진짜 10번은 본 것 같아. 개인적인 범죄 영화 중에 최범죄 영화입니다. 뭐 살인의 추억도 좋아하지만 저는 얘를 조금 더 좋아하거든요. 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만든 또 그 연쇄살인 범죄 영화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거. 이것보다 봉준호 감독은 이건 완전 되게 유치한 영화라고 막 까면서 이 영화 뭐지? 이 영화를 되게 더 극찬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똑같이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이것도 연쇄살인 영화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내 스타일이 아니던데. 이건 약간 되게 다큐적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나쁘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라면 약간 뭐 봉준호 감독님이 그렇게 유치하다고 깠지만 약간 이런 드라마틱한 그런 강렬한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저는 세븐을 조금 더 얘보다는 좋아합니다. 얘 이름 3글자인데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제목.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요 세븐의 주요 사건을 풀어가는 주요 모티브가 이거거든요. 기독교에 제시된 7대 죄악이 있는데, 뭐 이 7대 죄악도 여러 가지로 조금 정의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영화에서는 이겁니다. 주로. 첫 번째, 교만. 프라이드죠. 이거는 교만한 모델의 코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태, 슬로스죠. 이거는 마약 중독자가 가만히 누워있는 그런 장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안 본 분들 위해서. 근데 이 마약 중독자 집 찾아갈 때 경찰들이 딱 이 집에 진입하는 장면에서 거기가 조명하고 뭐 여러 먼지하고 좀 뭐랄까 카메라 각 앵글하고 결합돼서 그 어떤 장면인데 진짜 멋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영상적으로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어쨌든 나테슬러스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 그리드인데 이거는 변호사의 옆구리 살과 연관된 사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폭식, 글루터니. 이거는 스파게티와 관련된 사건이 나오고, 다섯 번째로 색욕이 나옵니다. 성욕이죠. 러스트인데
이거는 그 직업 여성들과 함께 되게 잔인한 도구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그 다음에 6번째, 7번째가 사실 이 영화의 포인트죠. 스토리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6번째는 질투, envy. 그리고 7번째는 분노입니다. 분노. 이거는 브래드 피트와 연관됩니다. 여기까지만. What's in the box 하고 소리치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분노는 A인가 아닌가요? 하는데 저도 N과 레이스 차이를 잘 몰랐는데 이 N가는 그냥 일상적인 화예요. 일상적인 화. 그냥 누가 좀 열받게 해서 화가 나는 그 정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이 레이스 같은 경우는 되게 격정적인 거야. 경노, 진노. 그래서 되게 위험한 분노 있잖아. 사람을 해할 정도의 그런 분노. 그런 경우에는 N가보다는 이 레이스를 쓴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 세븐이라는 영화 좀 오래됐지만 영상미도 되게 훌륭하고 연기들도 엄청나거든요. 그 주연 3명의 연기, 브래드 피트도 저는 되게 연기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에서 되게 잘 어울려요. 그 캐릭터에. 뭐 모건 프리먼은 말할 것도 없고 케빈 스페이시랑 이 세븐 저는 되게 강추드립니다. 또 그 영화가 뭔지 되게 찝찝한데 잠시만요. 아예 그냥 찾아볼게요. 데이비 핀처 감독이거든. 조디악. 맞아, 조디악. 조디악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조디악. 근데 이것도 전 나쁘진 않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세븐이 조금 더 좋았고 명감독인 봉준호 감독님은 조디악을 세븐보다 훨씬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봐보면 요거 없애다 뭐거든? 그래서 소모하다 마모되다 할 때 모자가 이겁니다. 그리고 쭉 보면 요거는 감탄사인데 한숨 쉬다 he예요. he.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트림할 애로도 쓰이긴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그냥 감탄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해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의라는 것은 대개 가장 좋은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활용이 된다. 이러한 단어 고유의 의미, 즉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단어 고유의 의미를 고려할 때 사람의 체내에 존재하는 생리적 물질인 정 또한 가장 귀한 물질로 간주되니 그 양 또한 가장 귀한 것만큼 매우 적어서 여기 나오죠? 심소, 매우 적어서 구체적으로는 몸속에 대략 1대 6콤만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부피까지 조금 제시를 해주고 있죠. 아주 귀한 문구입니다. 어떻게 측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 1대 6홉이라는 부피는 남자의 정의, 이게 중요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정액의 형태로 화한 후에 자율적 혹은 자의적 기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체외로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연령인 16세 이전까지의 일반적인 체내 저장 용량에 해당되니 또 귀한 수치가 나오고 있죠. 무게로는 대략 1근에 달한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정의의 체내 저장 용량은 소실되는 속도보다 축적되는 속도가 빠르면 최대 3대에 이르기도 하나 역으로 신속하게 소실되어 버리면 한 대에 못 미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즉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그래서 정과 기는 이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리적 연계가 있어요. 긴밀한 생리적 연계를 통해서 서로의 이동 방향성을 규정해주는 양상으로, 이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서로를 자양해주는 관계이기에 정과 기 간의 생리적 연계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전제하에 기가 많이 모일수록 정은 고래 내부에 가득 들어찰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정이 체내에 가득 찰수록 기는 체외로 새어나가지 않고 체내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섭취하는 음식 중에 생리적 관점에서 화려하게 빛나며 좋은 요소만이 정으로 전환될 수 있기에 쌀을 의미하는 쌀미자와 젊음, 푸름을 의미하는 청을 조합해 정이라는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빛나며 좋은 요소와 젊음, 푸름이라는 이런 속성이 상통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해서 정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여기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남자는 아까 나왔던 나이죠. 16세 전후를 기점으로 정이 정액의 형태로 체위로 새어나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략 한 번의 교합으로 0.5홉, 반홉의 정이 소실되기에 양질의 음식으로 적절히 보충해 주지 않으면 금세 고갈되어 쉽게 피로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욕을 절제하지 않아 마음 내키는 대로 사정해버리면 정은 신속하게 소모되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연이어 기도쇠하게 되어 병리적 상태에 돌입해서 궁극적으로는 몸 전체의 건강 상태가 위태롭게 되니 이처럼 정이라는 물질은 인체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이다. 정위지보란 뜻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보라고 나오고 있죠. 인신지 지보.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생리적 물질은 정을 그냥 가장 좋은 물질이다, 가장 귀한 물질이다라는 식으로 약간은 뭐랄까 문과적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랄까 양이 적어서 만들기가 힘들어서만이 그것 때문에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대상만은 아니겠죠. 그죠? 만들기도 힘들고 그 양, 체내에 존재하는 양도 매우 적지만 이 정이 실제로 활용되는 그 생리적 기능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물질이라고 간주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도대체 어떤 생리적 기능과 연관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그 관점에서 요 가장 좋은 대상, 가장 귀한 물질로서의 정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양이 매우 적어서 체내에 대략 1대 6홉 정도만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과거 기준으로는 대략 계산 때려보면 658ml 정도가 되고요.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대략 거의 3리터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 바로 뒤에 이 1대 6홉이라는 부피가 무게로 따지면 대략 한 근이잖아. 그럼 한 근이면은 얘네가 600g이라는 거거든, 대략. 그죠? 그래서 한 근을 600g이라고 고려를 해버리면 원래 정 자체가 뭡니까? 되게 고밀도의 생리적 물질이라고 우리가 계속 정의를 하고 있잖아. 그지? 약간 고화된 물질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이 현재 부피 기준으로 요거를 봐보면 어때요? 밀도가 너무 낮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피는 어쨌든 과거 기준인 요 정도 기준으로 봐야 밀도의 어떤 이런 개념과의 밀도적 관점에서 밸런스가 맞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한 되라는 것은 대략 물 2컵 정도로 직관적으로, 그리고 한 홉이라는 것은 대략 에스프레소 원샷 정도의 용량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문구가 제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어떤 중요한 문구냐면 이거야. 정이 정액의 형태로 화한다. 이거는 제가 붙인 문구인데 이렇게 봐야 돼요.
정과 남자의 정액은 동일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냐면 동일한 게 아니고 정으로부터 정액이 화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 거고, 즉 이렇게 새어나가는 남자의 정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기전 뭡니까? 대표적으로 몽정 있죠? 자다가 그냥 사정을 해버리는 거. 그리고 자의적 기전은 뭡니까? 뭐 자위나 선교 같은 그런 행위를 말하겠죠. 이런 행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체외로 정이 새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방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조금 오해하면 안 되시는 게 또 뒤에서 정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원적인 생리적 현상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고려해 보면 이러한 사정, 이러한 어떤 성적 관계만이 정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기전은 아닙니다. 그 주요 기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왜냐면 되게 단기간에 가장 다량으로 소모시키는 거는 이 사정 과정이 맞아요. 근데 이게 유일하게 정을 소모시키는 생리적 과정은 아니라 이거지. 그거에 중시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른 어떤 기전으로도 이 체내에 있는 정은 얼마든지 소모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어떤 성관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런 성관계나 이런 몽정으로 인한 소실 속도나 정도가 다른 기전에 비해서 조금 과격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축적되는 속도가 빠르면 3대에 이르기도 하니, 이거는 뭡니까? 결국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요 부피는 증가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요것보다 더 감소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정과 기가 서로를 자양한다. 정력이 상량이라는 말이 문구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거든요. 정과 기가 서로 자양해 준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의 영양분이 되는 거냐? 근데 약간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영양물질이 된다는 어떤 그런 직접적이고 약간 그런 직관적인 개념보다는 약간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 기라는 거는 뭡니까? 동적 성향이 극도로 강한 물질이거든. 정은 반대로 정적 성향이 큰 물질이야. 그래서 이 동적 성향이 큰 기는 가만 놔두면 체외로 다 새어나가려고만 해. 그럼 다 새어나가면 기가 몸에 없어지겠죠. 정은 제자리에 머물려고만 하고 자기가 있어야 되는 골 내부라는 이런 되게 뭐랄까 해부학적 생리적으로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것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성향이 원래 있어요. 너무 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정과 기가, 정은 자신의 정적인 그런 성향을 살려서 이렇게 동적이라서 체위로 새어나가려고만 하는 기를 단단히 체내에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야. 얘네들이 생리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연계가 되면서. 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기는 뭐겠어요? 이 정적인 정에다가 자신의 동적인 성향을 부여해줘서 얘의 운동성을 부여하겠죠. 그래서 얘가 비로소 골 내부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지. 즉, 이 정과 기가 서로가 서로를 자양한다는 것은 물론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정이 일부가 기로 화하고 기의 일부가 정으로 화하고 이런 어떤 화학적 변화도 일어날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어떤 물질적인 측면의 관점에서의 변화보다는 이렇게 서로의 체내에서의 존재 양상에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의존을 하면서 체내의 어떤 필요한 곳에
기와정 각각이 존재하고 공급되게 만들어주는 서로의 상호 의존적인 그런 관계 있잖아. 그거를 서로가 서로를 자양해주는 정과 기의 관계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전반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쭉 보면은, 자, 음식 중에서 빛나며 좋은 요소는 과연 무엇이냐?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어떤 음식, 단일 음식이 무조건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개인의 체질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정을 화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요 음식이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음식이 좋을 수 있잖아. 즉 각각의 체질적이나 어떤 인체적인 그런 생리적 상태와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 이 음식도. 그래서 어떤 단일 음식을 먹으면 무조건 정을 전환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물질도 분명 확률적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따지기보다는 약간은 어떤 체질적 그런 인체 음식 간 궁합 관점에서 요 빛나며 좋은 요소, 음식 중에 빛나며 좋은 요소라는 것은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도 중요한 또 스탯이 나오는데, 한 번의 교합으로 0.5배 정이 소실된다는데, 이 0.5흡은 과거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1홉이 에스프레소 원샷이었기 때문에 이 0.5홉이라는 것은 20ml 정도거든. 20ml의 정이 소실된다 이거야. 그죠? 근데 남자 기준으로 볼 때 1회 사정시 평균 정액량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보통 2에서 5ml 정도라고 봅니다. 그럼 대략 2ml라고 보면은 뭔가 이상하죠. 정은 20ml 정도가 소모가 되는데 실제로 체외로 배출된 것은 2ml에 불과해. 자, 그럼 이거는 뭡니까? 이 정이라는 것은 어쨌든 체내에 존재하는 상당히 고밀도의 어떤 물질이잖아. 근데 이 정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정이 화해서 체외로 배출된 물질이죠. 그리고 이 부피를 비교해 볼 때 어때요? 그렇게 밀도가 높고 그렇게 고밀도인 정보다도 오히려 10배가량 더 농축된 초고밀도 물질이 바로 이 정액인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지. 체내에 존재할 때는 이 정이라는 게 고밀도 물질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은 더 단단하게 더 밀집되고 응축될 여지가 남아 있었는데, 이게 교합을 통해서 이게 점점 더 응축된 상태로 10배 농축된 상태로 정액의 형태로 체외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밀도로 더 초고밀도로 농축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 창출의 극단인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참고 문구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정은 아까 뒤에서 설명하겠다고 한 내용이 이거예요. 가장 귀한 생리적 물질이라는 문구의 구체적 의미가 과연 뭐냐? 자, 이거는 뭐냐면 이 문구를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정을 볼 때, 그럼 이 가장 근원적인 차원의 생리적 변화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리적 작용과 정이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자,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 계속 언급해 드리는 건데, 결국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 양상들은 양극단이 한쪽은 한쪽은 사로 구성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생명력을 강화시키느냐, 그지? 결국은 생명력을 강화시키는 쪽의 생리적 변화이냐, 아니면
죽음에 가깝게 이르는 변화이냐. 그 둘 중 하나로 범주를 포괄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사이에 그라데이션 형태로. 그지? 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일련의 변화 양상들. 대표적으로 생로병사가 있겠죠. 요 중에서 당연히 생화, 즉 생명력을 강화시키고 노화, 질병, 사망을 지연시키는 생리적 작용에 직접적으로 정이 연관되어 있다. 라고 일단은 1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그럼 이 생화, 즉 생명력 강화가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생화 작용이 최외에서 극에 도달하면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난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정이 아까 위에서 방금 언급드렸듯이 정이 10배가량 농축됨으로써 이렇게 이 체외에서 극에 도달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하는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직 언급을 안 드린 건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고등 생명 현상의 범주에 사고와 같은 고도의 지적 활동이 포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재반 능동적인 정신적 활동을 유발하는 생리적 작용, 즉 어떤 맑은 정신 활동, 체계적인 어떤 논리적인 사고에도 이 정이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 활동에도 이 정자가 들어가 있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생리적 물질이 결국 귀하다는 것은 앞에 나왔듯이 만들기가 어렵고 그래서 체내에 존재하는 양이 적다. 단순히 이런 어떤 생성 고난이도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이 정이라는 이렇게 어렵게 생성된 정이라는 물질이 과연 체내에서 어떤 생리적 변화에 연관되어 있느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고, 즉 엄청나게 중요하고 근원적인 생리적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러한 변화적 관점에서 이 정이 귀한 생리적 물질이라는 관점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근원적인 작용이고, 이거는 이번은 뒤에서도 나오지만 시인 즉 생인, 유기 즉 생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문구. 뭐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정은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이 되고, 나한테 잘 머물러 있으면은 내 자신의 생명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 이거는 그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뒤에서도 나올 그 내용이고, 세 번째, 이 능동적 정신적 활동은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또 해보면 반사적 행동보다는 뭐랄까 주체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있잖아. 반사적 행동 뭐 동물들도 다 갖고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주체적이고 약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논리적인 활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생명체로서의 가장 중요한 요 세 가지 근원적인 생리적 변화에 정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정을 만들어내는 난이도가 높다는 측면만이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생리적 변화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을 가장 귀한 생리적 물질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참고 2도 읽어보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봅시다. 정을 혈에서 생성되는 생리적 부산물이 아닌 별도의 생리적 물질로 간주하는 이유. 자, 혈은 계속 읽어볼게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일관된 양상으로 존재하나 해당 기간 동안 정의 양은 성장과 노화라는 상대적 방향성의 현상들이 구현되는 어떠한 시기적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기적 차이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연령별 생화도의 편차가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주요 생리적 현상들을 고려하면 이 정의 양은 혈과는 달리 나이라는 연령이라는 것을 주요 변수로 갖는 정형화된 증감 양상을 띠는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을 혈과는 별도의 생리적 기전을 통해 생성되는 물질로 간주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왔던 이 주요 세 가지 생리적 그런 변화들 있잖아. 요 생리적 기능들 있잖아. 만약에 이거를 그냥 이것들도 어쨌든 혈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네도 다 혈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 뭐 혈액이 충분해야 생명력도 강화되고 혈액이 충분해야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할 수도 있고 정신활동도 기민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세 가지 생리적 작용들을 혈에 귀속시켜 버리면 뭐가 필요 없게 돼요? 정이라는 별도의 이런 복잡한 개념이 필요 없지 않느냐?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자, 이 혈이라는 거는 어쨌든 연령별, 성별 편차는 있더라도 성인 이후에 체내에 보유되는 그런 혈액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이게 웃긴 게 남자는 체중의 8%, 여자는 체중의 7% 정도야. 앞에서 나왔던 남자는 8로 가고 여자는 7로 간다는 거 있잖아요. 여자 7, 49세에 폐경된다는 거, 완경한다는 거. 여기서도 우연히 8%, 7%가 나옵니다. 체중의 8%를 남성은 혈액으로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70kg 남자는 5.6L 정도를 혈액으로 갖고 있는 거죠. 즉 혈액은 이렇게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항상 그 양이 대동소이하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큰 변화가 없는 혈액으로는 뭘 설명할 수 없느냐? 자, 우리가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잘해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도 크는 경우도 있지만 잘해야 초중, 고까지 성장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뭡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천천히 노화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 즉 인생 최전반기에만 성장이 나타나고 그 이후는 계속적으로 노화라는 현상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사실상 새로운 생명체를 생성할 수 있는 기간 자체도 여성은 초경인 14세 전후에서 폐경 완경이 49세까지로 정해져 있단 말이야. 남자도 16세 정도부터, 요새는 조금 빨라지긴 했는데 실제로 정자가 포함된 정액을 방출할 수 있고, 다 어떤 임신 가능한 나이가 어쨌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연령별 시기적인 편차가 존재하는 위의 세 가지 현상과 관련된 이런 변화들은 꾸준히 동일한 양이 존재하는 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혈과는 별도의 생리적 기전을 보유한 이 가장 중요한 개념 있죠. 유한성. 유한성을 설명 가능한 별도의 개념이 필요하니 그거를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거 참고 3번까지 할 건데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생명의 유한성으로부터 유추해본 정의 특징. 자, 보시면은 우리가 계속 먹으면서 사실상 기혈 공급은 영양 상태가 좋아진, 먹을 게 많아진 현대에는 사실상 무한히 공급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야기되는 생명의 유한성, 우리가 기혈을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은 연장이 됐지만 결국 죽게 마련이거든. 그지? 그리고 평생 소모되는 정의 양은 태학의 질량보다 더 크다. 이건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명이 탄생하는 시점에서 한정된 양으로 형성된, 즉 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마치 씨앗과도 같이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는 모종의 선천적 물질이 존재하고, 후천적으로 나중에 공급되는 기혈과 같은 생리적 물질들은 정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전술된 원래 타고난 씨앗과 같은 선천적 물질을 발화시키고 활성화시킨과 동시에 정을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부가적 요소의 재료가 됨으로써 이 두 개가 결부되어 함께 온전한 정을 완성해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이지. 어쨌든 정은 계속 문구들에서 보면 후천적으로 자양 가능하다는 식으로 계속 문구들에서 암시를 주고 있잖아요. 아까 나왔던 거에도
보통 정은 체내에 1대 6홉이 존재하나 잘 먹고 자양을 잘하면 3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이게 이런 말이지. 이 정이라는 것은 소모될 수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자양을 통해서 얼마든지 양이 늘어날 수 있다고. 그러면 잘 먹기만 하면 정은 계속 고갈되지 않을 테고, 그러면 정이 계속 고갈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노병사보다는 생명력이 강한 현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노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노화는 무한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수명이 늘어났을지언정 모든 생명체는 뭡니까? 필멸이죠. 반드시 멸하게 돼 있어. 죽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정해라는 것에는 후천적으로 자양할 수 있다는 요 조건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 선천적 제약 조건이 필요합니다. 즉 후천적 공급으로도 도저히 커버해 줄 수 없는 선천적인 제약 조건이 반드시 정의 개념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예 이렇게 1번으로 저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뭐랄까 이 씨앗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 나중에 활성화될 수 있는 요소가 아예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진 상태로 태어나 버리는 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평생 소모되는 정의 양은 태아기 질량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뭐냐면 앞서 1대 6홉이 대략 600g 정도라고 봤잖아요. 그리고 1회 사정 시에 0.5홉이 소실이 됐잖아. 그럼 이거는 그램수로 따지면 대략 18.75g이 되거든. 위에 여기로부터 환산을 해보면. 그죠? 32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거를. 18.75g, 즉 대략 18g이 되는데 만약에 태아 질량이 3kg라고 치고 극단적인 가정으로 이 3000g 전체가 정으로 가득 찼다고 치면은 이거를 18.75g으로 나누면 160회 분량에 불과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가득 정으로 꽉 찬 상태로 태어났다고 해도 뭡니까? 160번만 사정을 해버리면 이 갖고 태어난 모든 정은 소실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게 여기서는 약간 활성화 가능한 어떤 씨앗과 같은 존재만을 갖고 태어나는 거고 나중에 계속 뭔가 음식으로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어느 정도 이상으로 사정을 해도 정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을 요 사실로부터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사실 160회면 건강한 성인 남성들은 1년에도 채울 수 있는 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정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포인트는 이거예요. 보통 후천적으로 자양할 수 있다. 요거까지는 다 알아. 근데 이게 가장 포인트야. 이게 선천적으로 제약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리 후천적으로 자양을 잘 해준다고 해도 결국은 모든 존재는 사람은 필멸하게 된다는 게 정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오늘 정위지보와 관련된 첫 번째 문구, 양성서에 나온 문구에 대해서 이걸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